최고의 열차 기관사의 마지막 운행. 그날의 위기.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아름답고 광포한 이 세상에서. 톨르베예프 기관차 차고에서 최고의 열차 기관사로 손꼽히는 사람은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말체프였다. 당시 30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1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는 오래전부터 고속열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우리 차고에 처음으로 IS형 특급 열차가 배당되었을 때 말체프가 이 열차의 기관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었다. 말체프의 조수로는 기관차고에서 수리공으로 일했던 중년의 표도르 페트로비치 드라바노프가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기관사 시험을 통과해 다른 열차에서 일하게 되었고 내가 그를 대신해 말체프의 조수로 임명되었다. 그 전까지 나는 마력수가 낮은 낡은 열차에 부기관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임무에 만족했다. IS형 열차는 당시 우리 차고에서는 유일한 것이어서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나를 흥분시켰다. 열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동과 기쁨이 솟구쳤는데 이는 어릴 적 푸시킨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만큼이나 멋진 것이었다. 그 외에도 고속열차의 운행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나에게 1급 기관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였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내가 자신과 한조가 된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는 누가 조수로 일하든 개의치 않는 듯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 나는 평소대로 열차의 모든 연결 부위를 확인하고 보조기계 장치들도 일일이 점검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이제 열차 운행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으면서도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이런 일이 매번 되풀이되었고 나는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가 내 일에 간섭하는데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 물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시작되면 이런 사실을 나는 곧 까맣게 잊어버렸다. 운행 중인 기관차의 상태를 표시하는 이런저런 계측기나 전방 선로의 상황을 지켜보다 나는 이따금 말체프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찬 대가의 표정으로 열차를 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외부 세계를 자신의 내적 체험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장악하는 영감에 휩싸인 예술가의 집중력이 엿보였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가 앞쪽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아도 앞쪽 선로들의 상황과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모습 모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기차가 질주하면서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도상에서 참새가 날아올랐다.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날아가는 참새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지나간 뒤 참새가 어떻게 됐는지, 참새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잘못으로 열차가 연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간이역에서 정차해 있어야 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우리의 열차를 지체시키는 방식으로 열차 시간을 맞췄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할 때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이따금씩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내 쪽으로는 몸도 돌리지도 않은 채 열쇠로 보일러를 툭툭 치곤 했다. 이는 열차에 뭔가 이상이 생겼으니 주의를 하라거나
열차 운행 방식을 갑자기 바꿀 때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의 이런 말없는 지시를 나는 매번 정확히 이해했고 지시를 성심껏 수행했다. 하지만 말체프는 여전히 나를 화부나 대하듯 무관심하게 대했다. 또 열차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면 윤활유 분사장치와 연결 경로의 볼트 조임 상태를 살펴보고 구동축의 베어링 박스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내가 기계의 마찰 부위를 점검하고 윤활유를 바르고 나면 말체프는 곧바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윤활유를 치는 것이었다. 내가 한 일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듯 말이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그 크로스헤드는 제가 이미 점검했는데요. 하루는 그가 내가 점검한 부품을 다시 점검하려 할 때 내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말체프는 씩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나는 내심 깜짝 놀랐다. 나중에야 나는 이 슬픔의 의미와 그가 우리들에게 늘 무심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관차를 이해하는데 자신이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자신의 재능을 누군가가 배울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운행 중 참새와 전방의 통과 신호를 한눈에 알아보고 선로의 상태와 열차의 중량, 기관차의 출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이런 재능을 말이다. 말체프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우리가 자기보다 더 기관차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런 까닭인지 말체프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 늘 우울해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쓸쓸해했고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열차를 몰게 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그럼 한 40km쯤 가보라고 허락하고는 조수석에 앉았다. 내가 열차를 몰아 20km를 지났을 때 이미 4분이 지연됐고 긴 언덕길을 빠져나갈 때는 열차의 속력이 시간당 30km를 채 넘지 못했다. 내 뒤를 이어 말체프가 기관차를 몰았다. 그는 비탈길을 시속 50km로 달렸고 굽은 길에서도 열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결국 내가 지연시킨 시간을 단축했다. 말체프의 조수로 일한 작년 8월부터 근 1년이 되던 7월 5일 말체프는 특급 열차 기관사로서 마지막 운행을 했다. 우리에게 40량의 객차가 달린 열차가 배정되었는데 이 열차는 우리에게 인계될 때 이미 4시간 정도 연착한 상태였다. 기관차로 다가온 배차원은 열차의 지연된 시간을 가능한 한 1시간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공차를 옆 레일로 보내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말체프는 지연된 시간을 단축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열차를 출발시켰다. 시간은 오후 8시였지만 태양은 아침처럼 여전히 넘치는 힘으로 빛나고 여름날은 오후 늦도록 계속되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보일러의 증기압을 한계치보다 2분의 1 정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키라고 내게 지시했다. 30분 후 우리는 경사가 밋밋한 한적한 평원을 달리고 있었다. 말체프는 열차 속도를 시속 90km로 높였고 평지나 내리막길에서는 오히려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렸다. 오르막길에 이르면 나는 화실을 최대한 가동시켰고
열차의 증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급탄기를 써서라도 연료를 채워 넣으라고 화부를 다그쳤다. 말체프는 기어를 최고로 올린 채 열차를 몰았다. 이때 지평선 너머에서 짙은 먹구름대가 몰려왔다. 햇살이 비치는 구름을 뚫고 성난 번개가 맹렬하게 자결하고 있었다. 번개의 예리한 창끝이 말없이 누워있는 땅 위로 내리꽂히자 우리는 멀리 있는 그 땅을 보호하려는 듯 그곳으로 미친 듯 질주해 갔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아마도 이 광경에 감탄한 것 같았다. 그는 창밖으로 몸을 쑥 내밀어 앞을 쳐다보았고 연기와 불과 탁 트인 공간에 익숙해져 있던 그의 눈은 이제 영감에 사로잡혀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열차의 힘과 능력을 뇌우에 견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매우 뿌듯해하는 듯했다. 잠시 후 먼지에 휩싸인 회오리 바람이 평원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밀려왔다. 폭풍우가 먹구름을 우리 쪽으로 몰고 왔던 것이다. 마른 흙과 초원의 모래가 휘파람 소리를 내며 기관차의 몸체를 두드렸다. 주변도 어두워졌다. 전방의 시야가 흐려져 나는 터빈을 돌려 기관차 앞머리에 달린 탐조등을 밝혔다. 열차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훨씬 더 세차게 밀려드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화실에서 나온 가스와 우리를 에워싼 때이른 땅거미 탓에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기관차는 세찬 바람 소리를 내며 후덥지근한 열기가 배어있는 어둠 속을 탐조등 불빛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열차의 속력은 시속 60km까지 떨어졌다. 우리는 전방을 주시하며 꿈을 꾸듯 열차를 몰아갔다. 갑자기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바람막이 창에 부딪혔지만 뜨거운 바람에 이내 말라버렸다. 이때 갑자기 내 눈앞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이더니 흥분에 떨고 있던 가슴 안쪽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얼른 탐조등 밸브를 붙잡았다. 그러나 가슴의 통증은 금방 사라졌고 나는 얼른 말체프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앞을 응시한 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열차를 몰고 있었다. 나는 화부에게 물었다. 방금 그게 뭐였죠? 번개였어요. 그는 대답했다. 번개가 우리를 때리려다 약간 빗나갔죠. 말체프는 우리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어떤 번개 말이요?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방금 그 번개 말입니다. 화부가 말했다. 나는 못 봤는데. 말체프는 이렇게 말하며 바깥으로 고개를 돌렸다. 못 봤다고요? 화부는 깜짝 놀랐다. 난 보일러가 터져 불꽃이 튀었나 생각했는데 못 봤다고요? 나도 그것이 번개였는지 미심쩍었다. 그럼 천둥 소리는 왜 안 들리지? 내가 물었다. 천둥은 우리가 지나왔죠. 천둥은 항상 번개 뒤에 치잖아요. 천둥이 치고 대기가 이리저리 뒤흔들리고 그 사이에 우린 천둥을 멀찌감치 지나쳐버린 셈이죠. 승객들은 뒤에 있으니까 어쩌면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열차는 다시 장대비를 만났지만 곧 이를 빠져나와 어둠에 쌓인 한적한 평원을 달려갔다. 평원 위로는 이제는 지친 듯한 먹구름들이 힘없이 걸려 있었다. 주위는 온통 캄캄해졌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우리는 축축한 땅 냄새와 비바람에 싱그러워진 풀과 밀향기를 맡으며 지체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열차를 몰았다. 나는 말체프가 기관차를 모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굽은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몸이 쏠리거나 열차 속도가 시속 100km가 됐다가 40km까지 떨어지곤 했다. 나는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가 몹시 지쳤다고 생각했다. 기관사가 그렇게 운전하면 화실과 보일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분 뒤 우리는 급수를 위해 열차를 세워야 했고 정류장에서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쉴 수 있었다. 우리는 이미 40분을 단축시켰고 최종 목적지까지 1시간 이상은 좋게 줄일 수 있었다. 여하튼 말체프가 피곤해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나는 전방 선로와 통과 신호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내 쪽에서 왼쪽 위로 전등 하나가 매달려 흔들거리는 구동축 장치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왼쪽 구동축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전등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마치 양초처럼 희미해졌다. 나는 운전실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 있는 전등들도 평소 밝기에 4분의 1 정도로 어두워져 계기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가 열쇠를 두드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터빈이 전격 회전에 못 미쳐 전압이 떨어진 게 분명했다. 나는 증기관을 통해 터빈을 조절해보려 했지만 한참을 매달려 있어도 전압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때 붉게 물든 안개구름이 계기판과 운전실 천장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밖을 쳐다보았다. 열차의 전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까운지 먼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웬 띠처럼 보이는 붉은 불빛이 우리 선로를 가로질러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나는 소리를 지르며 3차례 정지신호 기적을 울렸다. 열차 바퀴 아래에서 신호 뇌관의 폭발음이 들렸다. 나는 말체프에게 뛰어갔다. 그는 얼굴을 돌리고 날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계기판 속도계의 바늘이 6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말체프 씨. 나는 소리를 질렀다. 신호 뇌관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운전대로 손을 뻗었다. 저리 비켜. 말체프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그의 눈에는 속도계 위에 있던 흐릿한 전구의 불빛이 비쳐 반짝거렸다. 그는 재빨리 비상제동기를 작동시키고 역전 핸들을 뒤로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나는 보일러 쪽으로 몸이 쏠렸고 열차 바퀴가 레일과 심하게 마찰되는 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다. 말체프 씨. 나는 소리쳤다. 실린더 밸브를 여세요. 안 그러면 열차가 망가지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말체프가 대답했다. 우리는 결국 멈춰섰다. 나는 분사기를 이용해 보일러에 물을 퍼올린 다음 밖을 내다봤다. 우리 앞쪽으로 약 10m가량 떨어진 곳에 기관차 한 대가 탄수차를 우리 쪽을 향한 채 서 있었다. 탄수차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끝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긴 쇠 부직갱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 부직갱이를 흔들어 기차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이 기관차는 역 사이에 멈춰선 화물열차를 밀고 있던 참이었다. 이것은 내가 터빈을 수리하느라 전방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 열차가 황색 신호등을, 그 다음에는 적색 신호등을, 그리고 아마도 선로 순시원들의 경고 신호도 무시하고 지나쳐버렸다는 뜻인데
그러면 말체프는 왜 이 신호를 보지 못했지? 고스차.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가 나를 불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고스차,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서 있지? 나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고스차, 이제 자네가 기관차를 몰아야겠네. 내가 실명을 했어. 이튿날 나는 기차를 몰고 역으로 돌아와 기관차를 차고에 맡겼다. 두 군데에서 바퀴태가 조금 밀려났기 때문이다. 기관차 차고 책임자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하고 난 다음 나는 말체프를 부축해 그가 사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다. 말체프는 비탄에 빠져 있던 차고 책임자에게는 가지 않았다. 우리는 풀들이 무성히 자란 길을 따라 걸었다. 말체프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젠 자기 혼자 가겠다며 나를 돌려 세웠다. 안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당신은 실명했어요. 그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반짝이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젠 볼 수 있다네. 그러니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다 보인다고. 저기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지 않은가. 말체프가 사는 집 대문 앞에는 정말로 그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모자를 쓰지 않은 그녀의 검은 머리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럼 부인이 머리에 뭘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안 쓰고 있나요? 나는 의심스러워 말체프에게 물어보았다. 안 쓰고 있지. 말체프는 대답했다. 누가 진짜로 눈이 먼 건지 모르겠군. 이제 잘 보인다니 그럼 살펴가세요. 나는 말체프와 헤어졌다. 말체프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심리가 시작되었다. 예심판사는 나를 호출해 그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았다. 나는 말체프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번갯불,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방전현상 때문에 실명하게 된 거죠. 나는 예심판사에게 말했다.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 시신경에 손상을 입은 건데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아니요, 당신의 말은 이해가 됩니다. 예심판사가 말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왠지. 그런데 말체프 씨는 번개를 보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번개를 보았습니다. 화부도 보았고요. 그 말은 번개가 말체프 씨보다 당신 쪽에 더 가깝게 쳤다는 말이 되는군요. 예심판사는 이렇게 추론했다. 그럼 어째서 당신과 화부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 말체프 씨만 시신경에 손상을 입고 실명을 하게 됐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체프 씨는 번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예심판사는 놀라는 표정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번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번개보다 빠른 전자파의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명하게 된 겁니다. 번개는 방전현상의 결과이지 번개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번개가 쳤을 때 그는 이미 실명한 뒤였고 그래서 번개를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재미있는 이론이군요. 예심판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실명한 상태라면 저 역시 말체프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의 눈은 우리처럼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화물열차를 향해 급행열차를 엄청난 속도로 몰고 갈 당시 그가 실명한 상태였나요? 예심 판사는 계속해서 물어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심 판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어째서 그 사람은 당신에게 대신 운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열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것 보세요. 예심 판사가 말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특급 열차의 기관차를 운전하다가 수백 명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어요. 다행히 참변은 피했다고 해도 그때 그 사람이 실명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무마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수백 명의 목숨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에겐 죽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예심 판사는 냉담해졌다. 바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와의 이야기가 슬슬 지겨워진 것이다. 당신은 다 알고 계신데 정작 중요한 건 모르고 계시군요. 그는 뭔가 생각하며 느릿느릿 말했다. 그럼 이제 그만 가봐도 좋습니다. 나는 예심 판사의 방을 나와 말체프의 집으로 향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당신이 실명했을 때 왜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나도 잘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자네 도움이 필요했겠나? 그는 대답했다. 뭐가 보였단 말입니까? 다 보였지. 철로며 신호며 밀받치며 기관차 오른쪽의 기계 상태까지 다 보였단 말일세.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경고 신호를 모두 무시하고 달리다가 다른 열차의 후미로 곧장 열차를 몰고 갔잖아요. 1급 기관사였던 말체프는 우울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는 실명한 상태였지만 난 그 사실을 몰랐던 거지. 신호 뇌관 소리도 믿지 않았지. 소리를 듣긴 했지만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네. 자네가 정지 경적을 울리고 내게 소리를 질렀을 때도 내 눈앞에는 녹색 신호등이 보였거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 그제야 나는 말체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가 실명을 한 다음에도 한참 동안 머릿속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심 판사에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네. 말체프는 대답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상상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고 내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지 당신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을 그게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걸 믿을 수는 없는 일이죠. 상상이야 당신 머릿속에 있었을 뿐이고 당신의 말이지만 자칫하면 벌어질 뻔했던 열차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라고 하더군. 말이야 맞죠. 나는 말했다. 그 사람 말이 맞지. 그건
나도 안 해. 기관사는 동의했다. 그리고 내 말도 맞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속되겠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말체프는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나는 예전처럼 일을 나갔지만 다른 기관사에 조수로 일하게 되었다. 내가 함께 일하게 된 기관사는 무척 신중한 노인이었다. 그는 황색 신호등이 보이면 1km 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해 신호등에 다가갈 즈음이면 신호는 이미 녹색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열차를 질질 끌듯이 몰고 나갔다. 이건 운전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말체프가 그리워졌다. 겨울에 나는 한 지방 도시에 갈 일이 있었다. 마침 그곳에서 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나는 기숙사로 동생을 찾아갔다. 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이 학교 물리실험실에 인공번개를 발생시키는 테슬라 변압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아직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 하나를 떠오르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테슬라 변압기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고 결국 내 생각이 맞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당시 말체프 사건을 조사했던 예심판사에게 편지를 썼다. 수감 중인 말체프가 전기방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자고 부탁했다. 만일 말체프의 심리 상태나 그의 시각기관이 근접한 거리의 방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말체프 사건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테슬라 변압기가 어디에 있고 인체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심판사에게 알려주었다. 예심판사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제안한 정밀검사를 그 대학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는 지방검사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 예심판사에게서 출두 명령서가 도착했다. 나는 말체프의 일이 잘 해결됐을 거라는 확신에 차 들뜬 기분으로 그를 찾아갔다. 예심판사는 나와 인사를 나눈 다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슬픈 시선으로 서류 한 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나는 순간 낙심하고 말았다. 당신은 친구분을 공경에 빠뜨렸군요. 예심판사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판결엔 변함이 없나 보죠? 아니요. 우리는 말체프 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령서도 발부됐으니 아마 말체프 씨는 벌써 집에 도착하셨겠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 고맙다고 할 수는 없네요. 당신의 제안은 좋지 않았습니다. 말체프 씨가 다시 실명했습니다. 나는 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몹시 목이 말랐다. 사전 설명 없이 실험을 진행했나 봅니다. 예심판사가 말했다. 테슬라 변압기가 있는 깜깜한 실험실 안에 말체프 씨를 앉혀놓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번개가 쳤고 말체프 씨는 담담히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만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됐죠. 이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그러니까 법의학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실입니다. 예심판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그는 예전처럼 상상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그의 동료이니까 그를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시력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기관차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처럼. 나는 내가 바라는 바를 말했다.
예심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힘들 것 같은데요. 그땐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다친 부위에 또다시 상처를 입었거든요. 예심 판사는 더는 못 참겠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방안을 걸어 다녔다. 이건 모두 내 잘못이에요. 바보같이 당신 말을 고집있고 그런 실험을 주장했으니. 결국 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험을 한 셈이고 그는 이걸 이겨내지 못했지 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모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예심 판사를 위로했다. 맹인이어도 자유로운 것과 두 눈은 멀쩡하지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낫죠? 한 사람의 무죄를 그의 불행을 통해서 증명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심 판사가 말했다. 그로서는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당신은 예심 판사입니다.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따라서 당신은 인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도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심 판사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는 마십시오. 이번 일을 보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외부에서만 찾았던 거죠. 그래도 당신은 잘못을 인정하고 말체프 씨에게도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심 판사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신은 판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면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은 고맙지만 제겐 제 일이 있습니다. 열차 기관사를 보조하는 일 말입니다.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말체프의 친구는 아니었다. 그가 내게 관심을 보이거나 날 배려해 준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운명적인 고통에서 그를 지켜주고 싶었고 한 인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냉엄하게 파멸시켜버리는 숙명의 힘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내가 아닌 말체프 씨였을까? 다름 아닌 그를 파멸시켰다는 점에서 이 운명의 힘은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산술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논리라는 것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치명적인 힘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상황을 나는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힘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는 내 안에서 자연의 외적인 힘과 우리 운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고유한 특징 같은 것 말이다. 나는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라가 치밀었고 그래서 이 자연과 운명에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이듬해 여름 나는 시험을 통과해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객수송부에 배속된 나는 이제는 기관사의 자격으로 SU형 기관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내가 플랫폼 옆에 서 있는 객차에 기관차를 연결시킬 때면 항상 말체프 씨는 플랫폼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리 사이에 놓인 지팡이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그는 비록 실명하여 퀭한 눈길이었지만 예민함과 열정이 가득 찬 표정으로 기관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석탄재와 윤활유 냄새를 탐욕스럽게 맡으며 율동적으로 들려오는 증기 펌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를 위로해줄 방법을 몰랐던 나는
그냥 열차를 출발시켰고 그는 매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름이 지나갔다. 나는 계속 기관차를 몰았고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를 플랫폼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자주 만났다. 그는 지팡이를 두드려 길을 찾아가며 천천히 걸어 다녔다. 최근 들어 그는 얼굴도 수척해졌고 부쩍 늙어 보였다. 그에게 연금이 지급됐고 아내도 일을 했고 또 부양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는 점차 지쳐갔고 괴로움으로 몸은 계속 말라갔다. 나는 그와 이따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시한 이야깃거리나 나의 친절한 위로의 말에는 그는 관심이 없었다. 맹인도 온전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투였다. 필요 없네. 저리 가게나. 내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뿌리쳤다. 그러나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평소처럼 날 물리치려 하자 내가 말했다. 내일 10시 30분에 열차가 출발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겠다고 약속한다면 기관차에 태워드리죠. 말체프 씨는 동의했다. 알았어. 가만히 있겠네. 대신 내 손이 뭔가를 쥘 수 있게. 그래, 역전 핸들을 쥐게 해주게. 그렇다고 핸들을 돌리지는 않을 테니. 절대로 핸들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는 다짐을 받았다. 만일 약속을 어기시면 그때는 손에 핸들 대신 석탄 조각을 쥐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관차에 태워주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맹이는 순순히 동의했다. 기관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 고분고분해진 것이다. 다음 날 그는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운전석으로 올라오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관차에서 내렸다. 열차가 출발했다. 나는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를 기관사 자리에 앉힌 다음 그의 한 손은 역전 핸들 위에, 다른 한 손은 제동 핸들 위에 올려놓고 내 손을 각각 그의 두 손 위에 얹었다. 나는 손을 움직여 운전을 했고 그의 손도 내 손과 함께 움직였다. 말체프 씨는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앉아 기관차의 움직임과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과 열차의 움직임을 음미했다. 맹인의 고통도 잊은 채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지친 얼굴은 한순간의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왔다. 기관차의 감촉을 느낀다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행복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기관차를 몰았다. 말체프 씨는 기관사 자리에 앉고 나는 그의 뒤에 선 채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말체프 씨는 금방 익숙해져서 내가 그의 손을 살짝 누르기만 해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예전에 뛰어난 기관사였던 이 사람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며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쉬운 구간에서 나는 말체프 씨에게 아예 모든 것을 맡기고 조수석에서 전방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톨르베에프 역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열차 운행이 무사히 끝나가는 데다가 시간도 정시 운행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에서 황색 신호등에 불이 켜졌다. 나는 열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기관차는 증기 밸브를 열어둔 채 나아갔다. 말체프 씨는 차분하게 앉아 역전 핸들을 왼손으로 잡고 있었다. 나는 은밀한 기대감에 쌓여 스승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증기 밸브를 닫게나. 말체프 씨가 내게 말했다. 나는 가슴을 졸이며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말체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기밸브를 닫았다. 내 눈에 노란 불빛이 보이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제동 핸들을 당겼다. 빛이 보인다고 상상하시는 거겠죠. 나는 말체프 씨에게 말했다. 그는 내게 고개를 돌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대답 대신 입을 맞추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당신이 기관차를 끝까지 몰고 가세요. 당신은 이제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내 도움 없이도 열차를 톨루베에프 차고까지 몰고 갔다. 일을 끝마친 다음 나는 말체프 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우리는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마치 나의 친아들인 양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우리의 아름답고 광포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